가지마, 제발! 차 세워! 그날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휴게소에 버리고 사라질 것이라고는. 아침 햇살에 설레며 외출 준비를 하고 차 안에서 다정하게 웃던 그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휴게소 벤치에 혼자 남겨진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게 상처내는 건 타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절망의 밤, 예상하지 못했던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꼭 붙잡고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을 팔아버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40년을 교직에 몸담았던 평범한 은퇴교사죠. 올해로 67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그 이후론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화분들을 돌보고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오면 차를 대접하며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겐 충분했어요. 오늘도 그런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간단한 아침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모시러 갈게요.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하시죠. 아들 도영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밝고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금융회사 본부장이라는 바쁜 직책 때문인지 요즘엔 연락도 뜸했는데 갑작스럽게 외출을 제안하니 조금 의외였죠. 그래? 괜찮겠니? 바쁠 텐데. 괜찮아요. 며느리도 함께 갈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며느리 선영이까지 함께 온다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평소 선영이는 제게 그리 친근하지 않았거든요.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드라이브를 제안하다니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아들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카디건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빗었죠.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11시쯤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영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선영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차 뒷좌석에 타자 도영이가 룸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경치 좋은 곳으로 갈게요. 고마워, 도영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어요. 평소엔 걸어서만 다니던 길들이 차창 너머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새로 문을 연 카페도 보이고 공사 중이던 건물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선영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들이 바쁜 줄 알아서 연락 안 했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저희가 더 자주 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선영이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제가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해주는 것 같았죠.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멀리 산자락이 보이고 논밭 사이로 이어진 길이 평화로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죠. 어디로 가는 거니? 조금 더 가면 좋은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점심 먹고 주변 구경도 하시고요. 도영이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어요. 목적지가 있는 듯한 확신에 찬 운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에 마음을 맡기며 오랜만에 외출을 만끽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휴게소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휴게소였어요. 주차장에는 여행객들의 차량이 빼곡히 정차해 있었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어머니도 화장실 다녀오세요. 도영이가 시동을 끄며 말했어요. 선영이도 차에서 내리더니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희는 먼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어머님은 천천히 하세요. 저는 여유롭게 차에서 내렸어요. 봄날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휴게소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가족 단위 여행객들, 연인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휴게소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각 지역 특산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간식거리도 많았어요. 도영이와 선영이에게 뭔가 사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살펴봤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보다 먼저 화장실에 갔다고 했는데요. 주차장으로 나가봤어요. 우리가 타고 온 차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하나 싶어 주차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녔죠. 하지만 분명히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를 두고 간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어디 갔다가 올 거예요. 휴게소 입구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어요.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도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선영이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차를 옮겼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우리 차는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들이 저를 두고 간 거였습니다. 일부러요. 벤치에 털썩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들이,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다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혼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이 됐습니다.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까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다니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에 의해서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얼마 없었어요. 평소 카드를 주로 사용해서 큰 돈을 들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여기 계시던데.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정아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이런 처지를 털어놓기가 창피했죠.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그게 잠깐 어디 갔다가 올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할인 씨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벤치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제게 친절한 말을 건넨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낯선 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인 씨는 조금 더 머물러 계시다가 일하러 가셨어요. 가시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휴게소 안내데스크에서 자신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짐이었던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한 걸까요? 아직은 모든 게 불분명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석양이 휴게소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슬비였는데 점점 굵어졌습니다. 휴게소 앞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저도 비를 피해 처마 밑 벤치로 자리를 옮겼어요. 지붕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봄비치고는 제법 세찼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앉아 있었어요. 오늘 아침 외출할 때 급하게 챙긴 작은 크로스백이었습니다. 평상시 동네 나들이용으로 쓰던 거였죠.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은 걸 준비했을 텐데요. 지갑을 다시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지폐 3장과 1,000원짜리 몇 장, 동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계산해보니 30,000원 남짓이었어요. 이 돈으론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까지는 고속도로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일반 버스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 해도 환승을 몇 번 해야 할지 감이 안 왔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방 안을 뒤져봤어요. 손수건, 사탕 몇 개, 오래된 손목시계, 그리고 낡은 주소록이 있었습니다. 주소록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써오던 거였어요.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거였죠. 지금은 고장나서 시간이 멈춰 있었지만 버릴 수 없어서 계속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걸 팔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워낙 오래된 데다 고장까지 난 상태라 값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주소록을 펼쳐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에는 연필로 작은 십자가를 그어놨고 이사간 분들은 주소가 여러 번 고쳐 써 있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나간 인연들이 떠올랐어요. 기역자로 시작하는 페이지에 김 선생님, 고 집사님, 그리고 가족란에는 도영이와 선영이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던 그 번호들이었어요. 이응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민재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한참 들여다봤는데도 처음엔 누군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니 서서히 떠올랐어요. 2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아이였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아이였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장학금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줬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용돈도 조금씩 보내드렸고요. 그 아이가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연하장을 받은 기억이 났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연락처가 그대로일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휴게소 앞 주차장이 빗물로 반짝였습니다. 사람들 발걸음도 빨라졌고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지나갔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안은 여전히 불이 환했어요. 매점에선 여행객들이 간식을 사고 식당가에선 저녁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따뜻한 곳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만 혼자 처마 밑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비를 피해 잠깐 앉아 있는 걸로 보겠지만 실상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원래는 도영이와 선영이와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는데요. 휴게소 식당 메뉴를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비빔밥이 9,000원, 불고기 덮밥이 12,000원이었습니다. 가진 돈을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2,000원이 넘었어요.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올랐나 싶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있다 보니 바깥 물가를 잘 몰랐었거든요. 결국 가방에 있던 사탕으로 배고픔을 달랬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박하사탕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습관적으로 사서 가지고 다녔었죠. 할인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우비를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계셨습니다. 비가 와도 일은 계속해야 하나 봤어요.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네. 비가 와서 잠깐 피하고 있어요. 가족분들은 아직 안 오셨나요? 질문을 받으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할인 씨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저를 두고 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장실 다녀오라고 해놓고 사라졌습니다. 할인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믿기 힘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 이야기가 나오니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신고를 해야 할 만한 상황인 건가요? 하지만 가족이 가족을 버렸다고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어디 갔다가 올지도 모르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6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올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털어놓기가 힘들었어요. 할인 씨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퇴근하면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어디 사세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분에게 그렇게까지 폐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씨에 혼자 계시면 정말 괜찮아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할인 씨는 마지못해 일하러 가셨어요. 가시면서 혹시 모르니까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해두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주소록을 펼쳤어요. 오민재의 이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기자가 되었다고 했으니 제법 성공한 모양이에요.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20년 만에 갑자기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처지를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선생님이 휴게소에 버려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라곤 이 주소록에 있는 분들뿐인데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활발하게 지내는 친구나 지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오민재의 번호를 눌러봤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대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카디건 위로 옷깃을 올려 세웠지만 추위가 스며들었습니다. 휴게소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민재도 당황할 거예요. 더군다나 20년 만의 연락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우기엔 너무 춥고 휴게소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여보세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20년 전 그 아이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민재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중학교에서 이지윤 선생님이세요?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나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제 번호를... 주소록에 적혀 있더라고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반가워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게... 사실은... 말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민감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분위기를 잘 파악했었죠.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어요. 휴게소요? 이 시간에?
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어디 휴게소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요? 역시 똑똑한 아이였어요. 상황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망설였지만 이제 와서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휴게소요. 사실 집에 갈 방법이 없어서요. 지금 거기 계신다고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늦은 시간에. 말도 안 돼요. 선생님이 휴게소에 혼자 계시다니.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재가 정말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마 밑 벤치에서 기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우러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주소록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그 아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이 아주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휴게소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소형차였어요. 천천히 주차를 한 후 차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큰 청년이 내렸어요.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걸음걸이에서 어린 시절 그 아이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더니 깊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재야? 이렇게 큰 아이가 되었구나. 감격이 밀려왔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중학교 졸업식 때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걸 어떻게 말할까요? 그게 아들과 함께 나왔다가 아드님과요? 응. 드라이브를 간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휴게소에서 저를 두고 가버렸어.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믿기 힘들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고 갔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나도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이런 일이. 연락은 해보셨어요?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더라고. 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괜찮아.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저는 여전히 아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아들이 일부러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선생님, 일단 차에 타세요. 추우시잖아요. 민재가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차 안은 히터가 켜져 있어서 금세 몸이 따뜻해졌어요. 집 주소 알려주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민재야. 이런 늦은 시간에 와줘서.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차가 출발했어요. 어둠 속으로 달리면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드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짐작이 가세요? 글쎄, 정말 모르겠어. 평소에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도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왔었거든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재산 문제라던가.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자라서 그런지 핵심을 짚는 질문이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 집 한 채 있는 것 말고는. 집이요? 응.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 집인데 시세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짐작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집 관련해서 아드님과 대화한 적 있으세요? 몇 달 전에 한 번. 집이 너무 크다면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이사 갈 생각이 없다고 했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인데 어떻게 쉽게 떠나겠어. 민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무언가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그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 부동산에서 한번 물어본 적은 있는데. 얼마라고 하던가요? 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민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상황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드님이 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지는 않으세요? 돈? 글쎄. 금융회사에 다니니까 돈은 잘 벌 텐데. 요즘 금융업계가 어려워요.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민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도영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일단 집에 가서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내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도영이가 정말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니까요? 저를 휴게소에 버린 게 계획적이었던 걸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대문 앞이 어두컴컴했습니다. 평소라면 현관등을 켜두고 나갔을 텐데 오늘은 급작스러운 외출이라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민재야, 정말 고마워. 이런 밤에. 괜찮아요, 선생님. 그런데 혹시 열쇠는 가지고 계세요? 다행히 가방에 있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집안이 냉기가 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비어 있었던 집이었거든요. 들어가서 쉬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민재가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적막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모든 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 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물을 준 화분들, 식탁 위에 신문, 소파 위에 쿠션까지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에 해놓은 밑반찬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일을 정리해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드라이브에 데려갔다가 휴게소에 두고 간 일, 민재를 만난 일, 집 얘기가 나온 일까지요. 혹시 정말 도영이가 제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설마 그런 방법을 쓸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전화기 앞에 앉았어요. 도영이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 했습니다. 이번엔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선영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제 전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저를 두고 간 거라면 나중에라도 연락을 했을 텐데요. 걱정된다며 안부라도 물어봤을 거고요.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건 의도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옷이 땀과 빗물로 축축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휴게소에서 느꼈던 절망감, 민재를 만났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혼란스러움까지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마저도 깊지 못한 잠이었습니다. 자꾸 꿈에서 깨어났거든요. 도영이가 나타나는 꿈, 휴게소에서 헤매는 꿈, 집이 사라지는 꿈까지 다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먹었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9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혹시 도영이일까 싶어 급하게 받았는데 민재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민재야. 고마워. 어제 일로 잠 못 주무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찾아뵐게요. 어제 말씀하신 일 때문에 알아본 게 있어서요. 민재가 뭔가 조사한 모양이었어요. 기자라서 그런지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알아봤다니? 네.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1시간 후 민재가 도착했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아드님 직장 상황을 알아봤어요. 응? 이도영 씨가 다니는 금융회사에서 몇 달 전에 큰 손실이 있었대요. 투자 실패로. 손실? 네. 그리고 이도영 씨가 그 담당 부서에 있었다고 해요. 민재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설마 도영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건 아닐까요? 그게 도영이와 관련이 있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민재가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부동산 쪽도 알아봤는데 최근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선생님 집은 특히 더요. 얼마나? 현재 시세로는 1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2억이라니요. 부동산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럼 도영이가? 네. 아마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일 거예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도영이가 저를 휴게소에 버린 이유,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 모든 게 집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민재야,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기사로 써보려고 해요. 기사? 네. 이런 일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조심할 수 있고. 민재의 제안에 머뭇거려졌어요. 가족일이 신문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도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너무 착하세요. 아드님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데 아직도. 민재의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도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도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도영아, 너희들이 왜 나를 두고 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요? 거짓말이었어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그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오라고 해놓고. 아, 그거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안 나오셔서 급한 일이 생겨 먼저 온 거예요. 급한 일? 네.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나중에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집에 오셨네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6시간 넘게 연락도 없었으면서 무슨 급한 일이라는 거죠. 민재가 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왜 전화를 받지 않았어? 전화요? 언제 전화하셨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도 몇 번이나 걸었잖아. 아, 휴대폰을 못 봤나 봐요. 미안해요. 거짓말이 계속되었어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요. 도영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뭘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일부러 나를 두고 간 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엔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정말 급한 일이었던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집에 오신 거예요? 택시 타셨나요? 아니야. 옛 제자가 데려다 줬어. 옛 제자요? 응. 오민재라고 지역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더라고. 신문기자요? 도영이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한테 우리 일을 말씀하신 건 아니죠? 우리 일이 뭐가 있다고? 아니, 그냥. 가족 사정을 남한테 말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이상했어요. 왜 민재 얘기가 나오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별다른 말은 안 했어. 그냥 너희들과 나왔다가 헤어진 거라고만. 다행이네요.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조심할게요. 그래,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그런데 어머니. 응?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괜찮다니까. 어머니, 진짜 생각해보세요. 요양원은 아니더라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어떨까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어요. 결국 집 얘기였습니다. 나는 이사 갈 생각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혼자 계시기엔.
도영아, 엄마가 그렇게 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어제 휴게소에 두고 간 게 걱정하는 거야?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또 같은 핑계였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영아, 엄마 말 잘 들어.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절대 이사 가지 않을 거고.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지 마. 네가 내 아들이지만 이런 건 용서 못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민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금 통화 들었는데 정말 심하네요. 내 아들이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민재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따로? 네. 어제 말씀드린 이도영 씨 직장 일 때문인데요. 민재가 가져온 서류를 펼쳤어요. 신문기사 스크랩과 각종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도영 씨가 다니는 금융회사에서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 네. 비리 사건이요. 회장이 정치권 로비 자금을 대는데 회사 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민재가 신문기사를 보여줬어요.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해서요. 증거? 네. 특히 실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필요한데. 민재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선생님이 아드님과 관련해서 들으신 게 있으시면. 내가? 네. 집에서 전화 통화라든지 누군가와 만나는 자리라든지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도영이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작년에 한 번. 어떤 일이세요? 도영이가 집에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을 자세히 기억해봤어요. 작년 4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영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었어요. 점심을 해주려고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도영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서 신경이 쓰였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사실 기억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망설여졌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중요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던 대화였어요. 물소리 때문에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몇 마디는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요? 네. 그리고 계좌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좌라고 하시면?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실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 시계는 작년부터 고장나서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에서 바늘이 멈춰 있었죠. 그 시계를 보니 기억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날 시계를 보려고 거실에 나갔다가 도영이의 통화를 들었었거든요. 그 돈은 비밀 계좌로 옮겨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민재가 흥분했어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으셨나요? 정치인들한테 줄 돈이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네. 그때 설거지하다가 그만 그릇을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나요. 민재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선생님, 혹시 이 내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언이라니? 네. 정식으로 녹음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해요.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 일은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어떤 피해? 회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잃고, 그런 피해들이요. 민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아드님이 선생님한테 한 일도 생각해보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영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까 전화에서도 어떻게 나왔는지요. 알겠어요. 할게요. 민재가 녹음기를 켰어요.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4월 둘째 주 일요일이었어요. 아들 도영이가 집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녹음기를 향해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도영이가 받은 전화, 들렸던 대화 내용, 비밀 계좌 얘기까지요. 회장님, 그 돈은 비밀 계좌로 옮겨놓겠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줄 돈이니까 조심해야죠.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외에 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번 선거 끝나면 더 큰 건으로 해보죠라는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증언이에요, 선생님. 녹음이 끝나고 민재가 녹음기를 끄면서 말했어요. 이 증언으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영이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선생님, 잘못은 바로잡혀야 해요. 민재의 말이 옳았어요. 그리고 도영이가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감쌀 이유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일을 털어놓은 것 같아서요. 민재야,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생님은 용기 있는 증언을 하신 거예요. 옳은 일을 하신 거라고요. 민재가 정리를 마치고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집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은 평온함이었어요. 거실 시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의 기사가 지역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제목은 금융회사 비리 은폐, 고령 모친 유기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도영이의 실명까지 공개되어 있었어요.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가 증언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 4월 그날의 전화통화, 비밀계좌 이야기, 정치인 로비 자금까지요. 민재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들도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신문 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봤어. 어떻게 이런 일을. 네가 물어볼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한 일을 생각해봐.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과가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친정으로 가려고 해요. 당분간.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모두들 신문을 봤을 거예요.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전국 언론으로 번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금융비리와 노인 유기가 함께 일어난 사건이라 관심이 큰 것 같았어요. 인터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었습니다. 민재를 통해서요. 저녁 뉴스에도 나왔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도영이가 다니던 금융회사도 나왔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했어요. 화면에 휴게소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저를 두고 떠나는 차량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 씨가 찾아왔어요. 신문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정말 걱정했었거든요. 이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할인 씨가 차를 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대요. 부모님을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이.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할머니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할인 씨의 말에 위안이 되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민재가 다시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선생님, 검찰에서 정식 수사 시작했어요. 그래? 네. 선생님 증언이 결정적이었대요.
다른 증거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도영이는 아직 소환 조사 단계지만 곧 구속될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그것도 그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선생님, 후회하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후회 안 해.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 선택이었다고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영이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뭔가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선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짧은 사과의 말과 함께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화분에 물을 주고 라디오를 듣고 책을 읽는 소소한 일상이 평화로웠어요. 가끔 민재가 안부 전화를 했고 하린 씨도 들러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시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에서요. 그 시간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요. 시계를 고쳐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멈춘 시간이 제 삶의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민재가 보내온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증언 내용은 그대로였어요. 용기 있는 고발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집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실망시킬 수 없고 저도 누구를 실망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평화로움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봤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 없이, 손주들 없이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할 시간이요. 민재 같은 옛 제자들도 있고 하린 씨 같은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으니까요. 휴게소에서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세상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였던 거죠. 도영이가 감옥에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그건 그의 몫이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어요.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론가 떠나가는 기차의 소리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요. 아무도 저를 두고 가지 않을 그런 여행을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평범했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교실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어린 민재도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은 진짜 웃음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집 앞 화단에 심어둔 봉선화가 빨간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즐거웠습니다. 작은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민재가 가끔 찾아왔어요. 안부를 묻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가 왔어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나름 괜찮아.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휴게소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맞는 말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해진 걸 느꼈거든요. 민재야, 그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께서 연락 안 하셨으면 저도 모르고 지나갔겠죠. 주소록에서 민재의 번호를 찾아 전화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 작은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도영이 소식은 들었어? 네.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처음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사실 요즘 자주 생각하던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말하기를 망설였었죠. 혹시 생각해둔 일이라도 있으시면. 사실은 봉사활동 같은 걸 해볼까 생각 중이야. 봉사활동이요? 응. 하린 씨가 소개해줬는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책 읽어드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민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이시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려고. 실제로 며칠 전에 하린 씨를 통해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읽어드릴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교사였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재가 돌아간 후 혼자 집에 앉아 생각해봤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들이 오면 기뻐하고 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런 식으로 제 감정이 좌우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하루를 제가 채워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에 물을 주고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저녁엔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간단한 일상이지만 충만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 실망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몇 주 전에 수리를 맡겨서 다시 움직이게 된 시계였습니다. 초침이 또박또박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선물해준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것처럼 제 삶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하린 씨가 들렀어요. 요양원 일을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원장님과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환영한다고 하세요. 그래요? 네. 특히 교사 출신이시라니까 더욱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소설책이나 시집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한 번에 1시간씩.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일정이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한번 구경 가볼까요? 내일이라도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결심이 섰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휴게소에서의 그 끔찍한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가족에게 버려져서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도영이를 고발한 일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혀야 하니까요. 아침 하린 씨와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생각보다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의 곳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원장님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지윤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어르신들이 책 읽어드리는 시간을 무척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교사 출신이시니까 읽기도 잘하실 테고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천천히 다가갔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혼자 계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 적응했어. 선영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아이들 사진이에요. 어머님께 드리려고. 받을지 말지 망설여졌어요. 손주들 사진이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왜? 도영이가 감옥에서 어머님께 사과하라고 했어요. 지금 와서? 늦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전하고 싶었어요. 선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요. 그래도 너희들이 한 일을 생각해봐.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고 집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선영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아이들하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일자리도 구하려고 하고요. 그래, 그게 낫겠다. 어머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는 말이 무색했어요. 이미 강물에 흘러간 일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말고 할까요? 선영아, 용서는 네가 구하는 게 아니야. 내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고. 선영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어요. 이제 가. 아이들 잘 키우고. 네, 어머님. 선영이가 돌아간 후 혼자 남았어요. 손주들 사진을 보니 많이 컸더라고요. 귀엽긴 했지만 이제 남의 아이들 같았어요.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요양원에서 읽을 책을 골라봤어요. 서가에 꽂혀있던 시집들을 훑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서정적인 시들이 많았어요. 윤동주의 시집을 펼쳤어요. 별해는 밤이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시였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시를 읽으며 제 마음도 되돌아봤어요. 과연 저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요? 도영이를 고발한 일, 가족과 등지게 된 일, 혼자 살기로 한 결정들.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도시라서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소리였어요. 아직 제게는 시간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요양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돼요.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작은 일이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이지윤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거실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여전히 오후 2시 15분에 멈춰 있었지만 이제 그 시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요. 모든 것이 멈춰있던 그 순간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약속한 대로 요양원에 첫 출근을 했어요.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가방에는 미리 준비해둔 시집과 소설책을 넣어왔어요. 요양원 입구에서 원장님이 반겨주셨어요. 이지윤 선생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들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독서실로 안내받았어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어머,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어르신들의 반응이 따뜻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첫 시간에는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읽어드렸어요. 익숙한 시였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조용히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시네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인데. 읽기를 마친 후 어르신들과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옛 추억을 털어놓으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금요일에 뵐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판결 났어요. 어떻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에요.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었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된 건 마찬가지였죠. 회사에서는 해고됐고요. 그렇겠지. 선생님 덕분에 비리가 제대로 밝혀졌어요. 회장도 구속됐고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후련했어요. 비록 제 아들이 연루된 일이었지만 잘못된 일이 바로잡힌 거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요양원에 2번째로 갔어요. 이번에는 김소월의 시집을 가져갔습니다. 진달래꽃을 읽어드리는데 한 할머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괜찮으세요? 옛 생각이 나서 그래요. 고향 생각이. 시 하나가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문학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르신들과 친해지면서 각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대부분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하셨어요. 제 사정과 비슷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족이지 뭐. 한 할아버님이 말씀하시니 모두들 웃으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할 때도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요양원 일이 제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가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할인 씨가 찾아왔어요. 요양원에서 만나는 것 외에 집으로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응, 요양원 일이 재미있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어르신들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신다던데. 할인 씨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 네. 아들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돼서 같이 가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할인 씨는 제게 새로운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요. 언제? 다음 달 말쯤이요. 그렇구나. 서운하네. 저도 아쉬워요. 할머니 같은 분 만나기 어려운데. 할인 씨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아. 서울 가서 건강하게 잘 살아. 연락드릴게요. 가끔 안부도 묻고. 그래, 고마워. 할인 씨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생각해봤어요. 또 하나의 인연이 멀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그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며칠 후 민재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도영이 씨가 출소 후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요. 지방으로? 네. 처가 근처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고.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서울에 있으면 과거를 털어내기 어려울 테니까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아드님에 대해서요. 이제는 남이라고 생각해.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때 제 삶에 있던 사람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민재야, 어떤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 특히 신뢰가 깨진 일은 말이야. 민재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름이 깊어갔어요. 요양원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정원에 나가 시를 읽기도 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시를 읽으니 운치가 있었어요. 자연 속에서 문학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80대의 할아버님이었는데 과거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젊은 분이 참 잘 읽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감정을 잘 살리시네요. 그 할아버님과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요양원 마당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저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기뻤어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제가 오는 날을 기다리신다고 하니까요. 선생님이 오는 날이 일주일에서 제일 재미있어요. 한 할머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활기가 돌아온 게 보였습니다. 눈빛도 예전보다 밝았고요.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어요.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매 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내일 읽을 책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정지용의 시집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향수라는 시를 펼쳐보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게는 내일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자, 고마워라고 짧게 썼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도 좋은 꿈 꾸세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또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한 지도 10달이 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읽은 책도 20권이 넘어갔어요. 계절이 다시 봄으로 돌아왔어요. 1년 전 그때와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어느 날 문득 그 휴게소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혼자 남겨졌던 그곳 말이에요. 이상한 충동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1년 전엔 민재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엔 제 발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새싹이 돋아나는 나무들, 꽃이 피기 시작한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계절이었어요. 1시간 반 후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주차장, 건물, 처마 및 벤치까지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랐어요. 천천히 그날의 벤치로 걸어갔어요. 1년 전 제가 앉아서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처 벤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비를 피해 앉았던 곳, 하린 씨를 처음 만난 곳,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던 곳까지요.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가족에게 버려져서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남들이 정해준 삶이 아닌 제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기회였달까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읽어드릴 시를 적어두는 노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처음 갔던 날 적어둔 글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이지윤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다짐한 말이 지금도 또렷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요. 페이지를 넘기며 지난 기억들을 되짚어봤어요. 첫 독서 시간, 어르신들의 따뜻한 반응,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까지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휴게소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사왔어요. 1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사탕으로 배고픔을 달랬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요양원에서 받는 소정의 활동비 덕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가족여행을 온 사람들, 연인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지쳐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1년 전 할인 씨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1년 전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하며 보람있게 살고 있어요. 부럽네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분과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소감을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펜을 멈추고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도영이와 선영이가 저를 버린 그날부터 제 진짜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초침이 또박또박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소리였습니다. 일어서서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이제 이 자리를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이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봤어요.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봄 소풍 같은 거 가신다고 하셨죠? 잘 다녀오세요.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고마워. 버스가 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휴게소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간단히 먹었어요. 내일은 월요일이라 요양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새로 선택한 시집을 펼쳐봤어요. 이번에는 나태주의 시를 읽어드릴 계획이었습니다. 풀꽃이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름다운 시였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오래 보아야 그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이지윤, 잘 살고 있어.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해줬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될 거예요.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요. 눈을 감으며 오늘 휴게소에서 만난 분을 생각했어요. 그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면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었어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저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꿀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67의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휴게소 벤치에 앉아 절망했던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깊어갔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나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면 언제든지 담장위 라디오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 DJ 임영운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